서울의 봄이 내려앉은 어느 아침, 병원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붐볐다. 햇살은 부드럽게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표정으로 접수창고 앞에 줄을 서 있었다. 붐비는 인파 사이로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과 잘 다려진 셔츠, 구두는 윤이 나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건우. 74세 나이였지만 여전히 품위와 기계가 느껴지는 전직 대기업 회장이었다. 재계에서 물러난 후에는 조용한 삶을 살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을 점검하곤 했다. 병원 건물 2층, 내과 진료실 앞에서 그는 조용히 순서를 기다렸다. 대기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은 10여 년 전 그가 병원에 기부한 돈으로 조성된 것이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의 이름 호출과 함께 최건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진료실 안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그는 한지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앉으세요. 지우가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최건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등을 살짝 구부린 자세로 허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허리 통증이 최근에 좀 심해졌습니다. 지난번 MRI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우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클릭했다. 그리고는 마지못한 듯 눈길을 화면에서 때 최건우를 힐끗 보았다.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건우는 여전히 차분한 말투였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약 드시면 됩니다. 지우는 무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끝을 끊었다. 그에게 이 노인은 하루 수십 명 보는 환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시간을 끌수록 다음 환자 대기 시간이 밀리는 것만 떠올랐다. 그 순간 최건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눈에는 이제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뭘 요청했는지 못 들었는가? 젊은이. 나는 설명을 요구했네. 한지우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회장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쁜 사람 붙잡고 시간 끌지 마세요. 뒤에 환자들 많습니다. 그 말에 대기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였고 진료실 안은 얼어붙었다. 최건우는 잠시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례, 불손, 무관심. 오랜 사업 인생 속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이름은 최건우고 할아버지가 아니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지우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무표정한 얼굴로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다. 최건우 씨, 처방전 나왔습니다. 약국 가셔서 약 타세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최건우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고 진료실을 나섰다. 닫히는 문 너머로 지우는 곧장 다음 환자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도 몰랐다. 그 짧은 진료가 병원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다음 날 아침 병원 원장 김민석의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최건우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김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건우 회장님이? 무슨 일이지? 30분 후 병원 본관 최상층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최건우는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고 주위로는 병원 이사진과 주요 부서장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겉보기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강한 울림이 담겨 있었다. 시작하지요. 김민석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혹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지요? 최건우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병원에 기부한 금액이 얼마였지?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이 110억 원입니다. 회장님. 그렇군. 오늘
나는 그 기부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이 방을 가득 채웠다. 김민석은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물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불편을 겪으신 건가요?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건우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어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네. 한 젊은 의사에게 말이야. 그런데 그는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나이를 이유로 내 말을 무시하고 설명조차 하려 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절제된 말투였기에 듣는 이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런 의사가 있는 병원에 내 돈이 쓰이는 것을 원치 않네. 김민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해 조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최건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지. 그 의사를 찾아서 내게 데려오게. 직접 만나보고 싶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민석은 병원 행정팀에 급히 지시를 내렸다. 어제 회장님은 진료한 의사가 누구인지 즉시 확인하라는 명령이었다. 불과 1시간 만에 컴퓨터 화면에 한지우라는 이름이 선명히 떠올랐다. 김민석은 곧장 지우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지우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회장님이요? 어제 저랑 진료하신 연세 드신 그분 말씀이신가요? 김민석은 지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그분을 나이 드신 분이라고 불렀네. 최건우 회장님은 우리 병원의 최대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병원의 정체성을 만든 분이야. 그런데 자네가 그분께 어떻게 했는지 회장님은 직접 목격하셨어. 지우는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말문이 막혔고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제서야 현실처럼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신 줄은. 김민석은 지우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 회장님은 직접 찾아뵈게. 자네의 태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자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네. 지우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자기가 어제 했던 말을 되새기며 그 순간의 표정과 회장님의 눈빛을 떠올렸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자신이 그렇게까지 무례했나? 자문하면서도 그 대답은 명확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의대 시절 상장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중학생이던 지우가 장학증서를 들고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젠 확실했다. 바로 최건우 회장이었다. 사진 속 회장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리고 지금 그 눈빛을 향해 그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서울 한남동의 고요한 고급 주택가. 정갈한 정원이 있는 2층 저택 앞에 한지우가 서 있었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다림질되지 않은 셔츠,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벨을 누르자 중년의 관리인이 문을 열고 나타났다. 누구십니까? 한지우입니다. 최건우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관리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과하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배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그림들이 정갈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줄로 서 있고 앞줄 한가운데에는 자신이 중학생이던 시절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선 노신사, 바로 지금의 최건우였다. 지우가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창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돌아섰다. 아주셨군요, 의사 선생. 최건우는 가벼운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지우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제 무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환자분을 존중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최건우는 그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병원장이 보냈나 보군. 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온 것도 맞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건우는 고개를 젓고 낮은 웃음을 지었다. 진심이라. 자네는 지금 자네의 커리어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네. 진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군.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장의 명령, 자신의 생존 본능에 의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네. 최건우의 말은 냉정했다. 지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더 할 말 없나? 지우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문을 나서며 그는 관리인에게 짧게 인사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민석 원장의 굳은 얼굴이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다. 자네를 해고하기로. 그날 오후 지우는 책상 서랍을 정리했다. 의사 가운을 마지막으로 꺼내들고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의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릴 줄은 몰랐다. 며칠이 흘렀다. 어느 흐린 저녁, 그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 캔이 놓여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우연이군. 고개를 돌리자 병원 행정부장이었던 유상철이었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찾아온 거야.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 유상철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네, 최건우 회장님이 자네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기억하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릴 적 장학금 받았던 건 기억납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다. 그 이상이다. 유상철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봉투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중학생 시절의 지우, 그의 어머니, 그리고 넥타이를 맨 최건우가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지우, 훌륭한 의사가 되길. 최건우.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잊고 있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다. 자신의 삶을 바꾼 그 사람을 눈앞에서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이다. 이제야 말씀하신 겁니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의 뜻이었다. 자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말없이 봉투를 가슴에 껴안은 채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통감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사진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회장님, 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한지우의 해고 소식은 그보다 빠르게 세상에 퍼져나갔다. 서울의과대학 수석 졸업, 미국 유학파 출신, 대형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그 화려했던 경력은 하루아침에 노인을 무시한 무례한 의사라는 꼬리표 아래 빛을 잃었다. 언론은 냄새를 맡고 들끓기 시작했다. 병원 측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환자 응대에 대한 내부 규정 위반. 그러나 기사 제목은 훨씬 자극적이었다. 기부자의 모욕, 서울 명문병원의 민낯, 의사인가, 냉혈한인가, 환자를 숫자로 보는 세대, 의사윤리의 종말. 지우는 처음엔 인터넷을 차단하고 뉴스를 보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핸드폰 알람과 문자, 친구들의 메시지는 그를 피해가지 않았다. 대학 동기들은 조심스레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침묵했다. 더는 함께 식사하던 교수님도 연락을 끊었고 후배들은 SNS 팔로우를 하나둘 끊었다. 그는 수십 개 병원에 이력서를 넣었다.
기억나는 교수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정중한 거절이었다. 지우야, 너 실력은 알아.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병원이란 곳은 실력보다 평판이 먼저야. 밤이 깊을수록 그는 술에 의지했다. 책상 위엔 포스트잇에 적힌 병원 목록과 거절된 메일이 수북이 쌓였다. 가운은 옷장 깊숙이 밀어넣었고 자격증은 액자에서 꺼내 벽에서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의대에 들어가던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언제부터인가 너무 낡고 너무 이상적인 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갑자기 책상 서랍 깊숙이 있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편지, 사진, 수료증들이 고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장의 오래된 신문 기사가 있었다. 한지우 군, 전국 의학영재대회 최우수상 수상. 미래의 의사를 위한 장학금 수여. 수여자, 최건우 이사장. 기사 속 15살의 자신은 눈이 반짝였고 옆에 선 최건우 회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결심했다. 그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익명 제보로 실린 기사에 대한 해명 인터뷰를 요청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한 카페. 작은 기자회견이 조용히 열렸다. 참석자는 몇 안 되었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는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지우는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제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결국 제 안의 교만과 무관심이었습니다. 환자를 숫자로, 일정으로, 통계로만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그 인생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최건우 회장님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의사의 마음을 잃고 살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날카로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병원에 복구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마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거절했던, 시간 없다고 밀어냈던, 보험이 없다고 외면했던 그런 분들부터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용히 인터넷에는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몰락한 의사의 고백. 그는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 댓글은 엇갈렸다. 늦었지만 진심이면 좋겠다. 아니냐. 기회를 또 줘야 할까? 하지만 그날 밤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번호 없음이라 표시되었지만 지우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지우 선생님 맞으시죠? 상냥하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희망의료봉사단의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가 부족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전히 다른 길의 입구에 섰다. 그 길은 조명이 없었고 사람들의 환호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오래간만에 가벼웠다. 서울 외곽, 광명시의 한 낡은 건물. 건물 외벽은 벽돌 사이사이로 세월이 스며 있었고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희망의료봉사단이라는 작은 현수막 아래 한지우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건물 안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단출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 오래된 책상, 낡은 진료 침대,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청진기와 혈압계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숨결이 있었다. 기다리는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이나 이주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한 선생님. 박소연이 다가왔다. 단정한 셔츠에 긴 머리를 묶은 그녀는 의료인이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 같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진중했고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은 관절염,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많습니다. 보험이 없는 분들이라 다른 데선 진료받기 힘드신 분들이에요. 진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가자 곧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다. 아이고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지팡이에 의지한 70대 할머니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지우는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차트를 열고 묻기 시작했다. 연세는? 무릎은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10년 전부터요. 폐지 줍는 일을 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거든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노화 현상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눌러보며 통증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살폈다. 어르신, 여기는 많이 아프시죠? 이런 경우엔 약도 필요하지만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는 직접 의자에 앉아 손으로 무릎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시범 보였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진료가 끝난 후 할머니는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다. 고마워. 그냥 약만 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봐주셔서. 그 말에 지우는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다. 진료가 끝나고 잠시 짬을 낸 지우는 작은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박소연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옆에 앉았다. 생각보다 괜찮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장비도 부족하고 진료 기록도 손으로 쓰고. 근데 환자들 눈빛이 다르네요. 뭔가 진심으로 절 보는 느낌이에요.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선 의사가 의사답다는 말을 들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날 오후 한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왔다. 아이의 이마는 뜨겁고 눈은 풀려 있었다. 선생님, 이틀 전부터 열이 안 내려가요. 지우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작고 여린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많이 힘들었죠. 어디 한번 볼까? 지우는 청진기를 꺼내 가슴과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혀와 목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예전처럼 감기입니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아이의 수면, 식사, 화장실 습관까지 세세히 물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자세히 물어봐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지우는 대답 대신 수첩을 꺼내 아이에게 필요한 수분 섭취량과 음식 목록을 써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밤새 안고 있었던 어머니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하루가 끝날 무렵 지우는 진료일지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진 창 너머 진료를 마친 환자들이 서로 인사하고 때로는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가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곳엔 자신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쓴 사직서가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것을 찢어버렸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더 이상 예전 병원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의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희망진료소는 조용한 분주함에 빠져 있었다. 박소연은 평소처럼 환자 접수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우는 진료실 안에서 앞선 진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다. 짙은 회색 모자에 낡은 외투,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걸음. 한지우는 자동적으로 앉으세요 라고 말하며 차트를 준비했지만 고개를 들자 순간 멈칫했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한지우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알아보았다. 그 목소리, 그 눈빛, 바로 최건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당당하거나 단호하지 않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우는 일단 아무 말 없이 청진기를 들었다. 기침 소리, 호흡의 흐름, 흉부의 떨림, 그리고 목을 살펴보고 혈중 산소 포화도까지 확인했다. 혹시 체중이 줄거나 밤에 땀이 나거나 피를 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체중은 조금 줄었고 밤에는 자주 깹니다. 담배는 끊으셨죠? 20년 전에요. 지우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가슴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협력병원으로 의뢰서를 작성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환자시지만 저에겐 여전히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 감정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최건우는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폐 상엽의 3cm 크기의 종양. 초기 폐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지우는 보고서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무작정 한남동의 회장 자택을 찾았다.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관리인이 그를 알아보고 조용히 안내했다. 응접실에 앉아있던 최건우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결과를 알고 왔겠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폐암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고 수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치료받지 않을 생각이네.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완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건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졌고 충분히 살았네. 남은 시간은 내가 해야 할 일에 쓰고 싶네. 병실에 누워있을 시간이 아깝다네. 지우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회장님이 안 계시면 많은 계획들이 멈춥니다. 희망병원, 그 비전, 그 정신. 회장님이 계셔야 진짜 살아납니다. 돌아가시면 건물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말 겁니다. 그 말에 최건우는 조용히 웃었다. 이젠 말을 잘하는군. 지우는 진심이었다. 과거에 대한 속죄, 의사로서의 책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모두 담겨 있었다. 부디 제가 주치의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회장님의 삶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긴 침묵 끝에 최건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믿어보지. 그날 이후 지우는 다시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의사였다. 그는 환자의 이름을 기억했고 가족력을 물었고 하루 일과를 물었다. 무엇보다 고통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희망진료소에서도 그의 진료는 변하기 시작했다. 진단보다 대화를 먼저 했고 처방보다 안심을 먼저 건넸다. 박소연은 그런 지우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선생님,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눈빛이 공허했어요. 이제는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선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벤치에서 햇살을 쬐고 있었다. 그는 문득 최건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심이 없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네. 이제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희망진료소의 오후는 평온했다. 기온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고 기다리는 환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진료실 안에서는 땀과 약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감돌았다. 한지우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진료했다. 그의 손끝은 민감해졌고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환자들은 이제 그를 이름으로 불렀고 어떤 이들은 집에서 가져온 간식이나 손수 만든 반찬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러던 그날 늦은 오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진료 대기실에서 갑자기 고함이 터져나왔다. 선생님,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우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대기실 한복판,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다. 천식, 약 못 챙겼대요. 갑자기. 박소연이 급히 달려와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는 소년의 가방을 확인했지만 흡입기는 없었다. 근처 응급차를 부를 수도 없었고 구급약품도 충분치 않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었다. 소연 씨, 빨리 비상용 스포이드랑 멸균 주사기, 작은 튜브를 주세요. 그리고 볼펜 한 자루, 지금 당장. 진료소의 모든 직원이 놀라 달려다녔다. 누군가는 여기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겠다는 거지? 라고 속삭였지만 지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소년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호흡은 거칠고 끊어졌다. 지우는 침착하게 볼펜을 분해해 관처럼 만들고 소년의 기관 부위를 확인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응급천공을 시도했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동작은 단단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소년의 가슴이 천천히 들썩였다. 목구멍을 통해 공기가 통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리고 곧 짧고 거친 숨소리가 시작되었다. 살았어.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고 대기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가만히 박수를 쳤다. 지우는 그대로 앉은 채 소년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 따뜻함이 그가 지금까지 쫓던 명예나 자격보다 더 생생하게 가슴을 때렸다. 몇 분 뒤 응급 이송팀이 도착했고 소년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진료소는 조용해졌다. 해는 져 있었고 어스름 속에서 지우는 진료실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소년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건우였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지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따라 그의 얼굴은 유난히 고요하고 따뜻해 보였다. 들었네. 네. 오늘 한 사람을 살렸다고.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자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모두 보고 있었네. 이젠 알겠나? 우리가 의사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인지.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전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일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요. 최건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자네가 이제껏 배워온 가장 값진 진료일지도 모르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 내 제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희망병원 말씀이십니까? 그래.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야. 이제 그 병원의 심장이 될 사람이 필요하지. 나는 자네가 그 자리에 어울린다고 믿네. 지우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가요? 자네는 이제 진심을 가진 의사가 되었네. 내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이지. 지우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 조건 여전히 유효합니까? 최건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연봉의 절반을 이 진료소에 기부할 것. 그게 첫 번째 조건이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도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희망병원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에 봉사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가 제게 의사가 된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최건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좋은 생각이군. 그렇게 하지.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진료 가운을 벽에 걸었다. 그 가운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전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진짜 의사가 된다. 서울 강남구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선 신축 건물. 유리로 감싼 파사드와 부드러운 곡선의 외형은 차갑기보다는 따뜻한 이미지를 주었다. 건물 전면에는 5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희망병원. 개원을 앞두고 내부 마무리가 한창이었다.
의료 장비는 모두 최신형이었고 각 진료과별 전용센터와 연구소, 환자 회복 공간까지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한지우는 정문을 통과하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이 자신이 일하게 될 새로운 병원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다. 며칠 전 그는 공식적으로 희망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최건우 회장의 직접 제안이었고 이사회 역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결정이었다. 지우는 병원의 구조와 흐름을 익히기 위해 사전 점검에 참여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환자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병원이란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조도 동선도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가 회의 자리에서 했던 말은 젊은 실무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오후 최건우 회장이 직접 병원을 찾았다. 공사 관계자들과 간단한 미팅을 마친 그는 조용히 지우를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기분이 어떤가? 무겁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네를 본 지 10년이 넘었네. 그 시간 동안 실력도 받고 실수도 받고 무엇보다 변화를 봤지. 최건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이 병원을 세운 건 단순히 최신 시설이나 좋은 입지를 위한 게 아니야. 진짜 의사들이 진짜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네. 그리고 그걸 이끌 사람은 자네라고 믿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병원이 단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는 공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병원은 공식 개원식을 맞았다. 내외빈들과 의료계 주요 인사, 언론까지 수백 명이 모였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손님은 따로 있었다. 희망진료소에서 함께했던 환자들. 그들은 초대장을 받고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그 중에는 지우가 천공을 시행했던 소년도 있었다. 소년은 지우를 보자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숨쉬기 괜찮아요. 지우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행이구나. 자, 오늘은 너희가 VIP 손님이야. 개원식이 끝난 후 병원 1층 로비 한편에 작은 안내문이 설치되었다. 희망진료소 협력병원 매주 수요일 무료 진료 운영. 지우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었다. 그곳이 자신이 다시 시작한 출발점이었고 환자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신입 전공의들에게 그는 늘 강조했다. 환자의 눈을 보세요. 병이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진단은 수치로 내려도 회복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젊은 의사들도 점차 변해갔다. 진료 시간은 길어졌지만 환자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의무 기록에는 심리 상태, 생활 패턴 같은 항목이 추가되었고 몇몇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환자의 가족과 통화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희망병원은 점차 소문이 퍼졌다. 거긴 뭔가 다르다. 치료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 의사가 웃으며 진료한다. 어느 날 박소연이 병원을 찾았다. 지우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정말 멋진 병원이네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수요일엔 진료소에 나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 뵀을 때랑 정말 달라지셨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땐 사람을 못 봤어요. 환자라는 개념만 있었죠. 지금은 이름과 얼굴, 사연이 보여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바깥은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병원 안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희망병원이 개원한 지 2달이 지났다. 병원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뭔가 특별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기실에는 음악이 흐르고 벽에는 환자들이 남긴 손편지와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의료진의 얼굴엔 경직된 긴장 대신 부드러운 집중이 있었고 병원 직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한지우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 내과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먼저 병동을 돌고 각 병실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기 전에 손으로 차트를 만지며 이렇게 중얼이곤 했다. 오늘도 사람을 보자. 그의 사무실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거기에는 진료 시간표가 아닌 각 환자별 삶의 맥락이 적혀 있었다. 70세, 미혼, 매일 1인분 도시락으로 식사, 아침엔 손자와 통화함. 52세, 폐암 3기, 글쓰기 좋아함, 아내와 이혼 후 독거. 이런 메모는 의사들 사이에서 처음엔 낯설고 번거롭게 여겨졌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간호사가 말없이 의사 휴게실 게시판에 쪽지를 붙였다. 환자가 진짜 웃었어요. 과장님이 그 사람을 폐암 3기 환자가 아니라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 병원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입원 상담 시 가족력 대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항목이 생겼고, 퇴원 시에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건넸다. 의사들은 진료 후 약 복용법과 함께 생활 조언을 손글씨로 써서 환자에게 전달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지우가 있었다. 그는 의뢰 진료를 마친 후 늘 희망진료소를 찾았다. 매주 수요일 여전히 손수 환자들을 진료하고 직접 처방전을 썼다. 그리고 진료가 끝나면 진료소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반상회를 가졌다. 이 병원보다 이 진료소가 제게 더 큰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 배운 건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진료소의 박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종종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선생님은 진심이 담긴 의사가 되었어요. 그걸 환자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희망병원은 점차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의료의 본질을 회복한 병원. 환자의 삶을 치료하는 내과 과장 한지우. 기계보다 사람이 중심인 공간. 기자들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송 출연 제안도 이어졌다. 하지만 지우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기보다 환자 옆에 서 있는 게 더 익숙합니다. 다만 그는 한 다큐멘터리 촬영에는 동의했다. 주제는 의료의 윤리와 회복이었고 병원과 진료소 양쪽을 담는 프로그램이었다. 촬영팀은 지우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기록했다. 새벽 출근, 병실 회진, 외래 진료, 직원 교육, 진료소 방문.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의사 가운을 벗고 조용히 병원 정원을 걷는 장면까지. 그 장면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환자는 병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 자식, 친구이며 그들의 고통에는 이야기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의사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영 직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SNS에는 수많은 시청 후기가 올라왔고 진짜 의사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병원으로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이름 없는 지방의 고등학생이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주변엔 돈도 없고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보고 다시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아이가 훗날 여기에 오게 된다면 난 가장 먼저 그 손을 잡아줄 거야. 가을이 깊어졌다. 희망병원의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었고 진료소 앞 가로수에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어느 날 정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책 제목은 의사의 말이었다. 표지 안쪽에는 오래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한지우, 훌륭한 의사가 되길. 최건우.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멀리 병원 입구 쪽 천천히 걸어오는 백발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섰다. 회장님, 잘 오셨습니다. 최건우는 지그시 웃으며 말했다. 보고 싶더군. 사람들이 자네를 진짜 의사라고 부르더군. 지우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 모든 건 회장님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향해 나란히 걸었다.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낙엽이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다. 희망병원의 정원은 은은한 가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바람은 차분했고 잎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한지우는 병원 내 교육실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와 천천히 정원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늘 그렇듯 노트를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진료소 일정이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장실에 조용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의 주인공은 최건우 회장의 비서였다. 회장님께서 건강이 악화되셨습니다. 정기 검진이 아닌 응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우는 곧바로 병원 상층 VIP 병동으로 향했다. 최건우는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산소 마스크와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다. 또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지우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암이 폐를 넘어 간과 림프로 전이됐습니다. 이제는 수술보다 완화 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최건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죽을지를 고르는 건 살아온 방식을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이겠지.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손을 들어 지우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나를 원망한 적 있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해고했을 때 제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제 삶의 출발점이었음을 압니다. 최건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자랑스럽네. 내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지. 잠시 병실에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어떤 진료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눈을 맞춰주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 지우는 말없이 회장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며칠 후 병원에 조용한 소식이 돌았다. 최건우 회장이 새벽 3시경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가족 대신 의료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갔다. 내 병실에서 일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지우에게 잘 부탁한다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원래 그의 뜻대로 외부 알림 없이 의료진과 일부 친구들만 참석했다. 지우는 흰 장갑을 낀 채 회장의 영정을 들고 묵묵히 걸었다. 수많은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장학금, 사직서, 진료소, 병원, 정원, 그리고 마지막 손잡음까지. 며칠 후 병원 로비에 하나의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검은 대리석 위에 은빛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진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는 곳이다. 진짜 의사는 병이 아니라 사람을 진료한다. 최건우.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명패가 하나 더 붙었다. 한지우 내과 과장. 2025년부터 이 정신을 이어가다. 희망병원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운영되었다. 신입 레지던트들은 매주 화요일 지우와 함께 환자 한 명의 삶에 대해 발표했고 수요일마다 의료진 절반은 진료소로 향했다. 지우는 매달 말 희망진료소에서 하루를 보내며 초심을 되새겼다. 그는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소박한 삶을 살았다. 출근은 지하철, 퇴근은 도보. 가운 아래 입는 셔츠는 항상 같은 디자인. 오후에는 환자들과 함께 정원 산책.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매일 아침 손글씨로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도 사람을 먼저 본다. 어느 날 진료실로 고등학생 하나가 들어왔다. 낯익은 눈빛이었다. 혹시 예전에 편지 보낸 적 있나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다큐멘터리 보고 의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이번 여름방학에 병원 체험하러 왔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잘 왔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병원의 진짜 의사가 뭔지 보여줄게요. 그날 오후 지우는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청명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회장님, 저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내 그 대답은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그래, 이제 너는 진짜 의사다.